영양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물과 소금이 5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보다 더 중요한 물질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충격은 부작용이 전혀 없는 천연 자연요법인 맨발 걷기, 즉 땅과의 접촉에 관한 정보를 접했을 때였습니다. 각종 암과 당뇨병이 발생하는 데에는 평균 10년에서 15년, 치매는 20년에서 3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질병이 맨발 걷기를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 좋은 충분한 양의 물과 적당량의 소금을 섭취하면서 잘못된 식생활과 생활 습관을 바꾼 경우에만 빠른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는 특별한 장비나 도구도 필요 없고 장소에 제한도 없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땅과의 접촉을 중단하면 몸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맨발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건강한 삶을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맨발 걷기가 정말 열풍입니다. 저도 책 소개를 진행하며 박동창 저자의 맨발 걷기가 나를 살렸다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고, 매일 아침이면 맨발 걷기를 하기 위해 근처 공원으로 운동을 나갑니다. 그런데 최근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서 발도 시리고 맨발 걷기를 계속하는 게 괜찮을지, 발에 상처가 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주변에 항암 중인 사람이 맨발 걷기를 해도 되는지, 맨발 걷기를 하기에 좋은 곳은 어딘지 구독자 분들께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더군요. 그래서 요즘 맨발 걷기 관련 책 중에 괜찮은 도서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땅과의 접촉으로 만병을 치유하는 건강 프로젝트. 맨발로 걸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책입니다. 오늘 영상 곳곳에 맨발 걷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보물처럼 숨어 있으니 맨발 걷기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이 있던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맨발 걷기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유전자와 음이온. 자유전자. 맨발로 걷기에 관한 책과 자료에서는 자유전자와 음이온, 마이너스 전자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자유전자와 음이온의 의미를 깊게 이해하면 맨발 걷기와 숲속의 맑은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롭게 인식하게 돼 야외에서의 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깁니다. 플러스 전하를 띤 사람이 맨발로 땅과 접촉하는 순간 몸속에 쌓여있는 정전기를 흡수해 중화시키며 자유전자가 사람에게로 천천히 이동해 건강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기는 플러스 쪽인 양극에서 마이너스 쪽인 음극으로 흐른다고 알려졌지만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자유전자는 음극 쪽에서 양극 쪽으로 흐릅니다. 컵에 담긴 물에 빨대를 대고 빨아들이면 물이 입안으로 옮겨가듯이 자유전자도 한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지구의 자유전자가 플러스 전하를 띤 사람에게로 쉽게 이동하는 것입니다. 인체는 전기가 잘 통하는 전도체이자 전자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기 역할을 하므로 전기는 잘 통하지만 자유전자의 흐름이 매우 느리기 때문에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이상 땅과 접촉해야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염증이나 상처가 난 곳을 빨리 치유하고 싶다면 염증과 상처 주변에 어싱밴드나 전극 패치를 부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이온. 나무가 많은 공원이나 숲, 폭포, 바닷가에는 음이온이 많고 사람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도심지에는 양이온이 많습니다. 이러한 양이온과 음이온의 차이는 무엇이며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주에는 플러스 전하를 띤 양이온과 마이너스 전하를 띤 음이온이 존재합니다. 공기 중에 어떤 입자에서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가 하나라도 이탈해 플러스 전하를 띤 양성자가 많아지면 양이온이 되는 반면, 공기 중에 산소나 탄소이온에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가 하나라도 더 많아지면 음이온이 됩니다. 공기 중에 음이온과 양이온의 비율이 1900년대 초에는 120대 100으로 음이온이 20% 많았지만 2000년대에 이르러 음이온이 100, 양이온이 120이 돼 음이온이 줄고 양이온이 20%더 많아져 공기의 질이 매우 나빠졌습니다. 저기압의 영향을 받거나 오염된 공기로 양이온이 쉽게 증가하면 인체 내의 음이온이 감소하고 양이온이 증가하기 때문에 천식, 신경통, 뇌졸중 등을 일으킨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양이온은 피로이온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바닷가, 숲, 폭포, 계곡에서의 활동이 질병 치유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공기 중에 음이온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음이온인 자유전자가 인체에 다량 흡수되면 산성 쪽으로 기울어지는 혈액을 약한 알칼리성으로 변화시켜 백조개나되는 인체 세포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활력을 증진하며 혈액순환, 피로회복, 신경안정, 식욕 증진 등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음이온은 건강이온, 공기의 비타민, 21세기의 비밀 에너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공기 중의 이온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매우 작은 물질이므로 일반 현미경으로는 관찰할 수 없지만 이온들이 많이 모여 집단을 이루면 결정체가 돼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체가 되기도 하는데 가장 좋은 사례로는 소금이 있습니다.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가 4대 6의 비율로 형성된 결정체입니다. 나트륨은 플러스 전하를 띤 양이온, 염소는 마이너스 전하를 띤 음이온인데 양이온과 음이온이 달라붙어 결정체 소금이 된 것입니다. 음이온과 마이너스 전자의 역할. 산과 바닷가의 신선한 공기와 땅에 무한대로 존재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띤 음이온과 자유전자는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공기 중에 마이너스 전하를 띤 음이온이든 땅의 마이너스 전자이든 다량으로 몸에 흡수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활성산소 중화 작용. 활성산소는 독성이 강한 물질로 외부로부터의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균 등이 침입했을 때 이들을 물리치는 역할을 합니다. 신체의 균형이 무너져 면역력이 지나치게 약해지고 활성산소가 과잉 생산되면 동맥경화, 당뇨병, 간기능장애, 류머티즘 관절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온갖 질병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독성 물질인 활성산소도 마이너스 전자와 만나면 순화되거나 물이 돼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혈전 예방 작용. 정전기, 전자파, 산성식품, 스트레스, 물 부족 등으로 적혈구끼리 뭉쳐 혈전, 즉 피떡이 생기면 모세혈관을 통과하지 못해 각종 장기와 세포에 영양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혈액에 다량의 마이너스 전자를 공급하면 적혈구의 표면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돼 서로 밀어내며 달라붙지 않고 낱개의 포도알처럼 뿔뿔이 흩어져 모세혈관을 쉽게 통과합니다. 따라서 혈액순환이 잘 돼 손발이 따뜻해지고 세포의 영양 공급이 원활해져 질병이 치유되는 쪽으로 진행됩니다. 혈액 정화작용. 사람의 몸은 혈액이 수소 이온 농도 7.35에서 7.45의 약한 알칼리성 상태로 지속돼야 신체의 모든 장기가 원활하게 작동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공식품, 산성식품, 무염식, 저염식 위주의 식생활, 불규칙한 생활, 스트레스, 치료약, 방사선 촬영 치료, 공기 오염 등으로 혈액이 산성 쪽으로 기울면 온갖 질병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원인으로 산성화된 혈액을 땅에서 흡수한 마이너스 전자가 알칼리성으로 환원시켜 각종 질병을 예방 치유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전자파에 의해 무너진 칼슘 균형이 회복돼 골다공증이 개선됐다는 보고는 의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 조절 작용. 회사에 입사한 지 1년도 안 돼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에게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살인마라고 불릴 만큼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스트레스는 교감신경 긴장 모드 신경과 부교감신경 휴식 모드 신경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교감신경이 사람을 지배하면 소화불량, 편두통, 불면증, 어깨결림, 허리 통증, 만성피로, 수족냉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교감신경이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은 부교감신경에 필요한 마이너스 전자가 부족해 균형이 무너졌다는 증거입니다. 바닷가 모래사장이나 촉촉한 땅을 맨발로 걸으면서 신체 활동에 충분한 양의 마이너스 전자를 공급받으면 금세 자율신경 균형이 회복돼 불면증, 편두통, 만성피로 증후군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정신안정 작용. 마이너스 전하를 띤 음이온 전자는 부교감 신경에 작용해 마음의 안정과 행복감을 증폭시키는 베타 엔도르핀 호르몬 분비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뇌에서 분비되는 엔도르핀은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며 항암제 역할을 하는 내추럴 킬러 세포를 강화하는 힘도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오래 했더니 말기암이 치유됐다고 하는 것은 항암제 역할에 내추럴 킬러 세포가 대폭 증가했다는 증거입니다. 천연 항암제로 알려져 있는 내추럴 킬러 세포는 스트레스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평소보다 더 열심히 맨발로 걸어야 합니다. 면역력 향상 작용. 사람 목숨의 90%는 장 건강에 달려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장과 대장은 단순히 음식물 찌꺼기가 통과하는 장소일 뿐 아니라 각종 영양소를 분해 흡수하고 일정한 비타민을 생산하는 제약회사의 역할을 합니다. 면역 세포의 60에서 70%가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장은 영양소를 분해해 잘 흡수하도록 돕는 유산균의 서식처입니다. 유익균이 많을수록 비타민 B군과 비타민 K를 인체 내에서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익한 역할을 하는 세균들이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도와주는 에너지가 바로 마이너스 전자입니다. 폐 기능 강화 작용. 우리 주변에는 유독 자주 감기나 독감에 걸리고 폐렴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폐렴은 면역력이 최하위일 때 바이러스나 세균 때문에 발생하는 증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과 산소 흡입 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숨쉬기조차 힘들어지게 됩니다. 마이너스 전자가 폐 기능을 향상시켜 탄산가스 배출과 산소 교환을 촉진해 혈액 산소 포화도를 높이면 폐렴도 빨리 회복됩니다. 마이너스 전자로 폐와 장 기능이 회복되면 설사나 변비가 개선되며 식욕이 왕성해집니다. 또한 폐 기능과 관련된 코로나19 증상과 백신 후유증도 개선됐다는 것은 그게야말로 참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통작용. 날씨가 춥거나 비 오는 날에는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손가락과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은데 대부분은 진통제에 의존합니다. 진통제를 복용하면 구토, 구역질, 변비, 졸림, 호흡 횟수가 느려지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목욕을 하면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되기는 하지만 지속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맨발로 촉촉한 땅을 밟거나 집안에서 땅과 접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24시간 동안 마이너스 전자를 흡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충분한 양의 물과 적당량의 소금을 섭취하면 놀라울 정도의 진통 효과가 나타나며
증상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효소 활성화 작용. 인체에 마이너스 전자가 충분히 공급되면 세포 내부에서 각종 영양소를 분해 합성하는 효소가 더욱 활성화됩니다. 효소 활성화로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 약해진 세포가 새롭게 재생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므로 질병이 치유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노폐물 배출 작용. 인체의 최소 단위인 세포도 일종의 생물체이므로 노폐물, 즉 쓰레기가 발생합니다. 쓰레기가 배출되지 않고 세포 내부에 쌓이면 독소가 발생해 유전자 정보가 담긴 DNA가 손상을 입고 세포막에도 염증이 발생해 노화가 빨리 진행됩니다. 땅에서 흡수한 마이너스 전자가 세포 내부에 공급되면 손상된 DNA 및 세포가 회복됩니다. 특히 간의 요소 합성 기능이 향상되므로 콩팥의 여과 기능도 개선돼 노폐물이 신속하게 배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콩팥 기능 부전으로 투석을 하고 있다면 맨발 걷기 시간을 서서히 늘려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로병사의 열쇠, 활성산소. 모든 인류가 염원하는 것은 무병장수일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이루고자 최근 수많은 과학자가 노화의 원인을 연구하면서 가장 설득력 있게 발표한 학설의 주인공은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란 무엇이고 자유전자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게 되면 맨발 걷기가 더욱 즐거워집니다. 노화에 관한 학설. 지구상의 모든 인류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젊은 시절의 에너지가 넘치는 활기찬 모습과 팽팽한 피부를 유지하고 튼튼한 치아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인생을 즐기면서 평화롭게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삶을 영원히 누리고 싶어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중국의 만리장성을 쌓은 진시황제가 있습니다. 진시황제는 47세 때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수많은 보물과 10대 남녀 3,000명을 배에 실어 파견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50세에 사망했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은 진시황제만의 바람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바람이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지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21세기의 수많은 과학자가 왜 인간은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첨단 과학을 동원해 규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화, 활성산소가 원인. 노화에 대한 다양한 주장 중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학설은 노화의 원인 물질은 활성산소이다입니다. 활성산소는 왜 발생하며 지구에 존재하는 마이너스 전자와 어떻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이해하면 24시간 땅과의 접촉이 우리의 생사를 좌우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각종 질병은 세포와 조직의 노화로 발생하지만 그 원인은 몸속에서 생성되는 강력한 산화력을 가진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를 가장 쉽게 이해하기 위한 예로는 사과와 쇠붙이가 있습니다. 껍질을 깎은 사과를 공기 중에 노출시키면 금세 갈색으로 변색되고 물 묻은 쇠붙이를 방치해두면 녹이 슬어버립니다. 이는 공기 중의 산소로 산화된 결과인데 필요 이상으로 과잉 생성된 활성산소는 이보다 더욱 강력한 산화력이 있어서 몸속의 지방과 단백질을 산화 변질시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몸속의 활성산소는 어떻게 생성되는 것일까요? 사람은 공기 중에 산소를 흡입해 에너지를 만들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호흡으로 흡입된 산소의 약 2에서 3%가 활성산소로 바뀝니다. 활성산소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지만 평소 적정량이 생성되면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체의 균형이 무너지고 활성산소가 과잉 생성되면 노화와 질병을 일으키는 해로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해성 때문에 활성산소를 독성산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활성산소가 필요하지만 가공식품과 산성식품 위주의 식생활은 필요 이상의 활성산소를 몸속에서 만들어내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변 환경이 활성산소를 더욱 많이 생성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다량의 활성산소가 발생하는 원인. 방사선 촬영. 병원에서는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엑스레이, CT, MRI 등의 방사선 촬영을 합니다. 이때의 방사선은 투과력이 강력하므로 직접 몸속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강력한 활성산소를 발생시키면서 여러 장기에 손상을 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암 환자가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기력 저하, 피부염, 가려움증, 탈모, 오심, 구토, 설사, 변비, 구강 건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이는 바로 방사선 조사로 세포의 핵인 DNA 이중나선 구조가 절단돼 활성산소가 과잉으로 발생했다는 증거입니다. 가공식품과 산성식품. 항산화제 SOD에 마이너스 전자를 공급하는 영양소는 미네랄과 각종 비타민입니다. 식품 공장에서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첨가해 고열로 생산한 가공식품과 산성식품은 미네랄과 비타민이 부족할 뿐 아니라 플러스 전하를 띤 산성식품이므로 마이너스 전자를 공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신 21세기 홀리스틱 영양학에서는 가능하면 마이너스 전자가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인 채소와 과일을 날 것으로 많이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질병 치료약. 질병을 치유하는 모든 치료약은 신체의 기능 일부를 억제하거나 중단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량의 활성산소가 생성됩니다. 치료약 중 활성산소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약물은 항암제입니다. 중증의 암 환자가 항암제 치료를 받으면 머리카락이 송두리째 빠지는데 이는 항암제 때문에 활성산소가 과다 발생해 신체에 손상을 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항암제뿐 아니라 호르몬제, 해열제, 소염제, 항생물질을 비롯한 모든 화학약품은 활성산소를 다량으로 발생시켜 소화기 계통은 물론 간, 콩팥을 비롯한 다른 장기에까지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수돗물. 강이나 호수의 물을 이용하는 수돗물에는 세균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살균하기 위해 염소라는 약재를 사용합니다. 염소가 물과 만나면 활성산소의 일종인 차염소산으로 변화됩니다. 이는 강력한 살균력이 있지만 지방과 단백질도 산화시켜 버릴 정도의 독성도 있으며 발암물질도 발생시켜 더 많은 활성산소가 생성되도록 합니다. 수돗물에 포함된 염소 성분은 비타민을 파괴하므로 과일과 채소를 수돗물에 오랜 시간 담가두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공장 자동차의 배기가스.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가솔린 자동차 배기가스에는 이산화질소를 비롯해 다양한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디젤차 배기가스에는 발암물질인 벤츠피렌과 니트로피렌 외에 활성산소를 다량으로 발생시키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공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매연에 포함된 환경오염 물질도 활성산소를 증가시킵니다. 앞서 언급한 물질들 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활성산소를 발생시키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수면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 과음, 과식, 과로, 격렬한 스포츠와 운동, 수돗물을 소독하는 염소, 각종 전자제품의 전자파, 산화된 식용유로 조리한 음식, 담배 연기와 다량의 알코올 섭취, 병원의 방사선 조사와 촬영, 바이러스 세균 자극에 따른 발열, 염증, 농약 식품 첨가물 등의 화학물질, 자동차 배기가스와 공장 굴뚝의 환경오염 물질, 치료약, 항암제, 호르몬제와 해열제, 소염제, 항생물질 등 활성산소는 앞서 언급한 요인 외에
건강을 해치는 식생활 및 불규칙한 생활로도 발생합니다. 포악한 활성산소를 순하게 만드는 마이너스 전자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플러스 전자만 공급되면 활성산소는 더욱 포악해져 세포를 쉽게 망가뜨리기 때문에 온갖 질병을 일으키는 흉악범이 됩니다. 흉악범으로 변한 과잉의 활성산소를 순하게 만드는 마이너스 전자는 스트레스와 피로를 풀어주는 천연 피로회복제 역할에 해 암 예방과 치유를 돕는 천연 항암제, 염증을 가라앉히는 천연 소염제, 숙면을 취하게 하는 천연 수면제,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천연 신경안정제의 역할도 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고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만능 건강보조식품인 마이너스 전자가 우리 발밑의 땅에 무한대로 저장돼 있습니다. 발밑에 촉촉한 흙과 바닷가 모래사장을 맨발로 밟기만 하면 언제든지 공짜로 원하는 만큼 마이너스 전자를 무한대로 흡수해 활성산소를 없애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땅과 접촉하는 방법. 땅과 접촉하는 다양한 방법. 질병 치유 효과가 있는 흙과 직접 접촉하려 해도 도회지는 물론이고 시골 구석구석까지도 모든 길이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포장돼 있어서 맨발 걷기를 할 만한 장소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땅과 직접 접촉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맨발로 걷는다. 땅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신발과 양말을 벗고 맨발로 걷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 촉촉한 곳이나 잔디밭이면 더욱 좋습니다. 콘크리트 길이나 아스팔트 길은 땅과의 접촉이 단절돼 전기가 통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어싱 효과가 없지만 비가 오는 날은 상관없습니다. 직접 흙과 접촉한다. 야외에서 자유롭게 걸을 수 없는 경우에는 캠핑의자나 간이의자에 앉아 맨발로 땅을 밟거나 바닷가 모래사장에 발을 묻어도 어싱이 잘 됩니다. 집에서는 맨발과 맨손으로 흙을 밟거나 만지며 텃밭의 채소나 정원의 화초를 가꾸면 피곤한 줄 모르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땅과 직접 접촉해 지구의 에너지인 마이너스 전자를 다량 흡수한 결과입니다. 물에 들어간다. 물은 전기가 잘 통하는 전도체이므로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강, 호수, 바다 등에서 수영을 해도 어싱이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물가를 철벅거리며 걷기만 해도 어싱이 되며 집에서 목욕할 때 샤워기가 목욕물에 잠겨 있으면 샤워기를 통해서도 어싱이 됩니다. 자연을 활용한다. 촉촉한 정원 운동장 잔디밭을 맨발로 걷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맨손으로 풀이나 나무를 만져도 땅과 간접적인 접촉이 됩니다. 잔디밭에서 노는 반려동물은 맨발이므로 이들을 쓰다듬어줘도 간접적으로 땅과 접촉할 수 있습니다. 어싱 상태의 사람과 접촉한다. 요즘 외국의 일부 병원 또는 마사지샵에서는 맨발로 땅과 접촉할 기회가 없는 사람을 위해 의사나 마사지사 자신이 어싱이 된 상태로 환자나 고객을 맞이하는 곳이 있습니다. 고객을 상대하는 마사지사는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대부분 건강보조식품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땅과 접촉해 마사지하면 자신의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의 유의사항. 야외에서의 맨발 걷기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준비도 없이 하다가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약간의 기초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발 건강의 중요성. 인간의 발은 신체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에 불과하지만 나머지 98%의 신체를 지탱하는 몸의 뿌리 역할을 합니다. 한쪽 발에는 26개의 뼈, 32개의 근육과 힘줄, 107개의 인대가 얽혀 있어 걸을 때마다 체중의 1.5배에 해당하는 하중이 발에 가해집니다. 하루에 많게는 10,000번 이상의 걸음을 내디디며 충격을 줘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신체를 묵묵히 떠받쳐주는 고마운 조직입니다. 또한 심장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발까지 내려온 혈액을 다시 올려보내는 제2의 심장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통수단의 발달로 많이 걷지 않아 발의 근력이 줄어들고 외적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느라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는 탓에 발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발에 다양한 문제가 생겼는데도 그대로 방치하면 걷거나 뛰는 등의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고 심폐 기능이 저하돼 면역력이 낮아질 뿐 아니라 내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치매가 일찍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발 건강부터 체크한다. 나무가 곱고 크게 성장하려면 뿌리와 밑동이 튼튼해야 하는 것과 같이 사람이 평생 건강하고 바른 체형을 유지하려면 발이 건강해야 합니다. 맨발로 걷기 전에 자신의 발 건강 상태를 먼저 체크해뒀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좋아지는지 확인하는 것도 맨발 걷기에 도움이 됩니다. 발바닥이 평발이다. 팔자걸음을 걷는다. 무지외 반증이 있다. 소진의 반증이 있다. 족저근 막염이 있다. 보폭이 예전보다 좁다. 발톱이 살을 파고든다. 발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 저녁 때가 되면 발이 붓는다. 걷는 속도가 예전보다 느리다. 계단에서 자주 걸려 넘어진다. 무릎이 아파 오래 걷지 못한다. 걸을 때 가끔 두 발이 뒤엉킨다. 겨울이 되면 발 뒤꿈치가 갈라진다. 발바닥 전체에 각질이 심하게 많다. 맨발로 땅을 밟으면 발바닥이 아프다. 발가락 사이나 발톱 밑에 무좀이 있다. 모든 발가락 사이에 4개의 손가락을 끼우면 아프다. 위 18가지 항목 중 체크한 것이 많을수록 발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되 맨발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면 개선된다는 희망을 갖고 열심히 실천하시기를 권합니다. 팔자걸음부터 고친다. 걸어갈 때 발이 안쪽으로 향하는 안짱걸음은 허벅지 뼈나 정강이 뼈가 안쪽으로 뒤틀려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저귀 때문에 생긴 어린이의 안짱걸음은 성장하면서 대부분 저절로 호전되지만 10%가량은 그대로 지속됩니다. 성인의 경우 고관절이 앞으로 뒤틀어져 오래 걸을 때 아킬레스건을 충분히 쓰지 못하게 되고 발목과 무릎 관절에 통증이 자주 발생합니다. 한편 팔자걸음은 걸을 때 발의 각도가 바깥쪽으로 15 이상 벌어진 상태로 허리를 뒤로 젖히면서 걷게 함으로써 척추관이 좁아지고 척추 관절에 염증을 일으키며 골반이 틀어집니다. 팔자 걸음의 원인 중 70%는 양반다리로 앉는 생활 습관 때문에 발생하고 30%는 복부 비만이 심하거나 허벅지 안쪽에 살이 많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가 평평하지 않으면 집이 한쪽으로 기우는 것처럼 안짱걸음과 팔자걸음은 몸 전체를 틀어지게 합니다. 11자와 비슷하게 똑바로 걷는 습관을 가져야 맨발 걷기를 즐겁게 오랫동안 할 수 있습니다. 팔자걸음과 안짱걸음을 고치려면 운동장이나 모래사장에 직선으로 줄을 긋고 그 줄에 따라 똑바로 걷는 연습을 추천합니다. 처음에는 발목을 비롯해 다리 전체가 아프기도 하지만 건물이 똑바로 서기 위해서는 기초가 수평이 돼야 하듯이 사람도 똑바로 걸어야 맨발 걷기를 오래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꾸준히 연습해서 교정하시기 바랍니다. 몸 상태를 미리 기록해 둔다. 땅과의 접촉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미리 몸 상태를 체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 허리둘레, 손톱의 반달 모양, 발 뒤꿈치 갈라짐, 피부 건조 상태 등의 변화는 물론 아픈 곳의 상태를 일기 형태로 기록해 둡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를 해서 혈당, 당화혈색소, 콜레스테롤, 단백뇨 배출, 간 기능 등의 수치를 기록해 뒀다가 1개월 단위로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가 어떻게 좋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꾸준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화상풍 예방주사를 맞는다. 맨발 걷기 운동이 건강에 좋다고 딱딱한 운동장을 맨발로 걷다가 가시에 찔려 곱는 바람에 중단한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는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맨발 걷기는 신발을 신지 않고 맨 땅을 걷는 운동이므로 주변에 뾰족한 물건 등이 없는지 항상 살펴봐야 합니다. 딱딱한 학교 운동장이든 바닷가의 부드러운 모래사장이든 날카로운 물체가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하다고 생각되면 미리 파상풍 예방주사를 맞고 맨발 걷기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맨발 걷기로 면역력이 향상되면 날카로운 물체에 찔려도 금세 상처가 아물며 낫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풀밭에 진드기를 조심한다. 반려견이 잔디밭이나 풀밭에서 뒹굴면 진드기가 달라붙기도 하는데 사람에게도 달라붙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진드기에게 물리면 감염되는 쯔쯔가무시병은 40도가 넘는 고열과 함께 오한 발진 등을 동반합니다. 뚜렷한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감염자의 18% 정도가 목숨을 잃기도 하므로 야외의 풀밭에 앉거나 눕고 싶을 때는 땅과 접촉할 수 있는 어식 매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작하는 시점도 중요하다. 겨울철에 맨발 걷기를 하면 몸이 후끈후끈해지며 체온이 올라 추위를 모르게 돼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에게 새해가 시작되는 1월 1일을 기점으로 시작할 것을 권합니다. 그러나 땅바닥이 차가운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손사래를 치며 지레 겁을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철에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바닷가가 좋다. 처음으로 맨발 걷기를 할 때는 되도록 바닷가가 좋다라고 권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공기가 맑은 바닷가는 도시의 공원에 비해 음이온이 더 많고 소금이 녹아 있어 맨 땅보다 전기가 수백 배나 잘 통하므로 바닷가의 모래찜질, 모래성 쌓기, 수영 등을 즐기면서 어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닷가에서는 발이 푹푹 빠지는 모래사장을 밟기 때문에 땅에 닿지 않는 발바닥의 아치 부분에도 자극을 줘 딱딱한 땅을 밟는 것보다 지압 효과가 훨씬 큽니다. 더욱이 평지보다 칼로리가 많이 소모되므로 다이어트 효과도 땅에 비해 2배 이상 나타납니다. 살랑거리는 바닷물을 밟으며 맨발 걷기를 꾸준히 하면 발가락 사이의 무좀은 물론이고 엄지발톱 밑에 무좀까지 없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맨발 걷기가 끝나면 찬물로 씻는다. 맨발 걷기를 오래 한 사람은 추운 겨울철의 눈밭도 거부감 없이 걸을 수 있지만 맨발 걷기가 끝나면 찬물로 발을 씻는 것이 좋습니다. 찬물로 씻으면 처음에는 차갑게 느껴지지만 5분쯤 지나면 오히려 발이 훈훈해지는데 이는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겨울철의 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가워진 맨발을 갑자기 따뜻한 물에 담그기보다는 먼저 찬물로 씻은 후 미지근한 물에 담그는 것이 좋습니다. 어식용 신발로 겨울철 동상을 예방한다. 맨발 걷기를 오랫동안 한 사람은 겨울철에도 양말의 밑바닥에 구멍을 뚫어 신고 맨발 걷기를 하는데 만약 맨발 걷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동상이 걱정된다면 어식용 신발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식용 신발은 땅과의 접촉이 가능하도록 전기가 잘 통하는 구리봉을 신발 바닥에 박아 만든 제품으로 동상이 염려되는 겨울철의 안성맞춤입니다. 하지만 발바닥 지압 효과는 맨발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적습니다.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신다. 노인이 되면 갈증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 종일 물을 마시지 않아도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노인이 아닌데도 걷기 운동 전에 물을 마시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
물을 마시지 않고 갈증을 참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걷기 시작하면 활발한 신진대사로 체온이 높아지고 에너지 소모가 많아지며 수분 증발로 혈액량이 줄어듭니다. 혈액량이 줄어들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고혈압과 뇌졸중으로 이어지므로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물과 적당량의 소금을 섭취해야 합니다. 혈액은 0.9%의 나트륨이 유지돼야 폐혈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금기가 없는 맹물을 마시면 0.9%의 나트륨을 유지하기 위해 섭취한 물을 금세 배출시켜 버리므로 화장실 출입을 자주 하게 됩니다. 맨발 걷기를 할 때는 갈증이 나타나기 전에 수시로 조금씩 마시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약간의 죽염을 탄 물을 마시면서 걸으면 피로감 없이 즐겁게 걸을 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의 목표는 땅과의 접촉이다. 맨발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첫날부터 촉촉한 땅을 2~3시간 동안 걷다가 허리와 무릎에 통증이 생겨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맨발 걷기의 목표는 신발과 양말을 벗고 촉촉한 땅과 접촉하는 것이므로 첫 2~3일은 30분, 4일째는 1시간, 일주일 후에는 1시간 30분 등과 같은 방법으로 점차 시간을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해수욕장의 부드러운 모래사장이라도 첫날부터 욕심을 내서 많이 걸어서는 안 됩니다. 평소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 통증 때문에 오래 걸을 수 없는 사람은 캠핑의자 또는 간이의자에 앉아 맨발로 땅, 잔디, 모래사장 등을 밟고 있거나 바닷물에 발을 담그기만 해도 되므로 굳이 많이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이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땅과의 접촉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맨발 걷기와 어싱에 관한 궁금증. 맨발 걷기를 위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가? 파상풍 예방 접종을 하고 물을 마시면서 해야 한다. 맨발 걷기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면역력이 약하다고 생각되면 먼저 파상풍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맨발 걷기에는 물도 꼭 필요합니다. 천천히 걷든 빨리 걷든 맨발 걷기도 일종의 운동이므로 호흡을 통해 수분이 증발합니다. 목이 마르다는 것을 느낀 후에 물을 마시는 것보다는 목이 마르기 전에 수시로 조금씩 마셔야 피가 끈적끈적해져 발생하는 뇌졸중과 고혈압을 예방할 수 있고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몸속의 노폐물인 쓰레기를 신속하게 배출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질병의 90%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는 어린이에게도 효과적인가? 어린 자녀와 함께 걸으면 최고의 선물이 된다. 어릴 때부터 맨발로 흙길을 걸으면 첫째, 평발이 될 가능성이 사라지고 둘째, 아토피성 피부염이 신속히 개선됩니다. 셋째, 발바닥의 신경과 연결된 뇌가 자극을 받아 두뇌 발달, 집중력 강화, 학교 성적의 향상은 물론 과잉행동 발달 장애 및 자폐증 예방과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맨발 걷기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참고로 유현경 씨가 저술한 자폐하는 특별한 재능이 있다라는 책에서는 아프리카에서 맨발로 생활하는 아이들에게는 자폐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수록돼 있습니다. 맨발 걷기는 몇 시간 정도가 적당한가? 처음은 30분 정도, 익숙해지면 1시간 이상이 좋다. 맨발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첫날부터 맨발로 2~3시간 걷다가 발목과 무릎 통증으로 중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평소 걷기 운동을 하지 않거나 운동화를 즐겨 신던 사람이 갑자기 신발과 양말을 벗고 딱딱한 땅이나 발이 푹푹 빠지는 진흙탕 길 또는 바닷가 모래사장을 오랫동안 걸으면 발목 근육과 무릎 관절에 통증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처음 2~3일은 30분 정도,
4, 5일째는 1시간, 일주일째부터는 1시간 30분과 같은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운동량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맨발 걷기가 익숙해지면 매일 최소한 1시간 이상은 걸어야 효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빠르게 많이 걷는 것보다 천천히 걷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풀숲이나 잔디밭을 맨발로 걷거나 털썩 않는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요즘은 외래종의 진드기가 전국에 걸쳐 널리 분포돼 있어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캠핑 의자나 간이 의자에 앉아 맨발로 밟기만 해도 된다.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걸을 수 없거나 휠체어에 의존해 생활하는 사람은 맨발 걷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캠핑 의자나 간이 의자에 앉아 맨땅, 잔디밭, 바닷가의 모래사장 등을 맨발로 밟고만 있어도 땅에서 올라오는 마이너스 전자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맨발로 땅을 밟자마자 기분이 상쾌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며 예민한 사람은 금세 발바닥이 화끈거리면서 몸속에 에너지가 충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빠른 효과를 원한다면 맨땅에 물을 뿌려 촉촉하게 한 후 맨발로 밟는 것이 좋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주로 침대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욕창방지용 어싱 매트를 사용하면 된다. 맨발 걷기가 건강에 아무리 좋다고 해도 걸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에서 침대 생활을 오래 하면 욕창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중환자는 욕창 방지용 침대나 매트를 사용한다고 해도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환자 본인은 물론 간병인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러한 분들이 땅과 연결된 어싱용 매트를 사용하면 욕창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드러운 모래사장을 걷거나 바닷물에 발을 담그는 것이 좋다. 당뇨병은 과음과 과식, 비만, 당뇨병 발병 순으로 진행되는 질환으로 당뇨병에 걸리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4.6배나 높아집니다. 또한 발병 초기 남성에게는 발기부전, 여성에게는 생리불순이 나타나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당뇨병 환자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발에 약간의 상처만 나도 좀처럼 아물지 않아 애를 먹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맨발 걷기를 처음 시작할 때는 화상풍 예방 주사를 맞은 후에 바닷가에 부드러운 모래사장을 걷거나 바닷물에 발을 담그는 것이 좋습니다. 딱딱한 땅이라면 캠핑 의자나 간이 의자에 앉아 맨발로 땅을 밟고만 있어도 되고 구멍 뚫린 맨발 걷기용 양말을 신고 걷다가 발바닥이 두꺼워지고 면역력이 향상됐을 때 맨발로 걸어도 됩니다. 당뇨병은 과음과 과식, 체내물 부족, 음식을 싱겁게 먹은 것 등으로 비롯된 질환이므로 충분한 양의 물과 적당량의 소금을 섭취하면서 어싱해야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내 어싱이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는가? 공기가 건조한 계절에는 어싱이 안 될 수 있다. 맨발 걷기를 하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어싱을 해도 효과가 별로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공기가 건조한 계절인 봄, 가을, 겨울철에 손목이나 발목에 부착하는 어싱밴드가 조금만 헐거워져도 구리로 된 어싱용 동판이나 동망 패드에 맨발을 얹어도 컴퓨터 마우스용 어싱 패드에 손을 얹어도 어싱이 되지 않은 경우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해 피부가 지나치게 건조해도 어싱이 제대로 되지 않으므로 가끔 테스트기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체적 장애가 없는 사람이라도 겨울철에 찬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이나 여름철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맨발 걷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실내에서 어싱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맨발 걷기와 실내 어싱의 차이는 무엇인가? 맨발 걷기는 땅과의 직접 접촉, 실내 어싱은 간접 접촉이다. 맨발 걷기는 양말과 신발을 벗고 직접 땅을 밟는 방법. 실내 어싱은 간접적으로 땅과 접촉하는 방법입니다. 야외에서 맨발 걷기를 하면 비용이 들지 않고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기분 좋은 햇살을 통해 비타민 D가 생성되고 나무가 무성한 숲에서는 새 울음소리와 함께 음이온과 피톤치드가 뿜어져 나오고 길가에는 풀과 꽃 향기가 바람에 날립니다. 자연이 주는 이 모든 최고의 선물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최대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내에서 어싱을 해야 한다면 2002년 이전에 지은 건물은 외부의 땅에 구리봉을 박고 전깃줄을 통해 실내의 침대나 어싱 제품에 연결해야 합니다. 2002년 이후에 지어진 건물은 접지 시설이 의무적으로 갖춰져 있으므로 전기 콘센트에 어싱용 플러그를 꽂아 땅에 존재하는 마이너스 전자를 간접적으로 몸으로 흡수하면 됩니다. 단, 어싱이 제대로 되는지 테스트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땅을 맨발로 걷는 것의 이점이 실내 어싱보다 훨씬 많습니다. 맨발 걷기로 최대 효과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공식품과 산성식품을 피하고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 질병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므로 맨발 걷기만으로 효과를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맨발 걷기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므로 맨발 걷기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첫째, 식품 공장에서 생산한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산성식품 위주의 식생활을 피하고 되도록 집밥 위주의 식생활과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둘째, 신체의 60에서 70%를 차지하는 물은 정수기 물 대신 미네랄이 풍부하고 수소이온 농도가 7.4에서 7.5인 알칼리성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콜라와 사이다, 주스, 막걸리, 맥주,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 등의 산성음료는 인체에 필요한 수분이 아닙니다. 물이 부족해 몸이 산성 체질로 바뀌면 유전자 정보가 저장돼 있는 DNA가 변형되거나 손상되고 히스타민이 과잉 분비돼 몸 곳곳에 염증이 발생합니다. 염증은 만병의 근원이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맨발 걷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충분한 양의 물과 적당량의 소금을 섭취해야 합니다. 봄, 가을, 겨울철에는 끓이지 않은 약간 따뜻한 물, 무더운 여름철에는 미지근한 물이나 상온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땀을 흘렸다고 해서 냉장고에 보관된 섭씨 4도의 차가운 물이나 음료를 마시면 위장을 비롯한 소화기 계통에 많은 부담을 줘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면 질병의 90% 정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물 마시기를 시작할 경우 처음 2, 3일 동안은 230에서 250ml의 물컵으로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30분 전에 한 잔, 식후 한 잔, 식간에 한 잔을 마시면서 신체의 반응을 살핍니다. 이상이 없으면 본격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2잔, 식전 2잔, 식후 한 잔, 식간에 한 잔을 마시되 땀을 흘리는 여름철에는 상황에 따라 수시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만, 당뇨, 치매를 비롯한 각종 질병을 치유할 때는 일어나자마자 3잔, 식전 2잔, 식후 한 잔, 식간에 2잔을 마시면서 맨발 걷기를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마실 때는 정수기 물이 아닌 생수에 약간의 천일염이나 죽염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타서 마셔야 목으로 술술 넘어갑니다. 염분이 없는 물은 목에 걸려 쉽게 넘어가지도 않으며 억지로 마신다 해도 몸에 필요한 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나타나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됩니다.
밤에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숙면을 취하고 싶으면 소금을 탄 물을 마시면서 맨발로 걸을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인체는 물이 부족하면 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돼 온갖 질병이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면서 맨발 걷기를 꾸준히 하면 청소년은 집중력과 기억력이 향상되고 학교 폭력이 감소해 학교 생활이 즐거워집니다. 또한 성인은 99세까지 팔팔하게 웃으면서 비만, 당뇨, 치매를 비롯해 각종 질병 걱정 없이 무병장수할 수 있습니다. 노년에 이보다 더 좋은 행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맨발 걷기로 모두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